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백 크림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20억 달러. 한화로 16조 원입니다.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16조 원이 쓰이는 세상. 그런데 이 거대한 시장의 뿌리를 끝까지 추적하면 놀랍게도 500년 전 남미 대륙 한가운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32년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168명의 병사를 이끌고 잉카 제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잉카는 인구 1200만의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며 정교한 도로망과 관계 시스템을 갖춘 당대 최고 수준의 문명이었죠. 그런데 피사로가 본 것은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황금이었습니다. 피사로는 잉카의 황제 아타우알파를 사로잡았습니다.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을 몸값으로 요구했죠. 잉카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방을 황금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피사로는 황금을 받고도 아타우알파를 처형했습니다. 약속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잉카인은 약속을 지켜야 할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피사로의 비서 프랑시스코 데 헤레스는 1534년 잉카 정복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스페인 왕실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페루 정복의 진실된 기록. 아타우알파를 사로잡는 과정, 황금을 수거하는 절차, 원주민을 제압하는 방식이 마치 가축 관리 매뉴얼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서 페드로 산초 데라 오스 역시 별도의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카를로스 5세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정복자의 서기관이 잔혹 행위를 기록하고 왕이 그것을 읽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학살이 아닙니다. 학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복자들은 죽인 원주민의 시신에서 지방을 추출했습니다. 이것을 세보라 불렀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에 바르는 연고로, 녹슨 갑옷을 닦는 기름으로, 밤을 밝히는 등불의 연료로 썼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짜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느낄 필요가 없었죠. 원주민은 이미 사람이라는 개념의 정의 바깥에 놓인 존재였으니까요. 이것이 인종차별의 가장 잔혹한 메커니즘입니다. 먼저 상대를 인간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고쳐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살장의 소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세비야에 위치한 인디아스 고문서관. 이곳에는 약 4만 3천 묶음, 총 8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식민지 공문서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원주민의 지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노동력을 어떻게 착취했는지, 반란을 어떻게 진압했는지가 날짜와 서명이 찍힌 채로요. 왕실은 아예 식민지 관리자들에게 조사 양식을 보내 원주민의 신체적 특성, 노동 능력, 복종 수준까지 항목별로 분류하겠습니다.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분류하는 체크리스트. 이것이 16세기에 이미 국가 시스템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의 사제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 그는 1552년 자신이 직접 목격한 참상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인디어스 파괴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정복자들이 원주민을 산재로 불태우고 아이들을 개에게 물어뜯기게 했다는 증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라스카사스는 이 책을 왕에게 바치며 호소했습니다. 제발 멈춰달라고요. 하지만 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칼 대신 법으로, 폭력 대신 논리로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법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는 전장에서 토론장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1550년 스페인 바야돌리드. 한 수도원 안에서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것들은 인간인가, 짐승인가? 남미에서도 케이팝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잼피스트는 남미의 케이팝 열풍을 보면 종종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지 언론의 인터뷰를 분석해보면 그들은 반복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위로, 콘수엘로, 치유, 꾸라시온, 그리고 나를 찾았다.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치유일까요?
그들은 어떤 병을 앓고 있기에 지구 반대편의 낯선 언어에 이토록 매달리는 걸까요? 그것은 개인의 우울증이 아닙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배가 바하마 제도에 닿은 그 순간부터 500년 넘게 대륙의 혈관을 타고 오르는 아주 집단적 억압 심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1492년까지만 해도 스페인은 제국이 아니라 파산 직전의 국가였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레콩키스타 전쟁을 막 끝낸 직후였습니다. 무려 800년이 걸린 전쟁이었죠. 국토는 회복했지만 국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사벨 여왕은 전쟁 비용을 대느라 자신의 왕관과 보석까지 발렌시아 상인들에게 저당 잡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전쟁이 끝나 실업자가 된 군인들, 하급 귀족인 이다이고들이 넘쳐났지만 지급할 월급이 없었죠. 당시 스페인은 프랑스나 신성 로마 제국에 비하면 유럽에서 가장 빈국이었죠. 바로 이 빈곤이 비극의 시작이었죠. 그들이 신대륙에 간 목적은 탐험이나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국가 부도를 막을 재원과 불만 세력인 군인들에게 나눠줄 영지가 급했던 겁니다. 즉 콜럼버스의 항해는 위대한 도전이 아니라 빚에 쫓긴 왕실이 벌인 초대형 벤처 도박이었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도박사들이 멕시코 고원에서 마주한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스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이었습니다. 당시 콩퀴스터들이 본국으로 보낸 보고서들이 많이 출판됐는데요. 기록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복자 베르날 디아스 데 카스티오는 그의 저서 신스피인 정복의 참된 역사에서 아스텍의 시장 틀라텔롤코를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마법에 걸린 줄 알았다. 로마에서도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이런 질서와 규모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도시의 청결함은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뛰어났고 시장에는 세상의 모든 물건이 넘쳐났다. 당시 테노치티틀란의 인구는 약 20만 명, 당시 런던이나 파리보다 훨씬 크고 상하수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대도시였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오물 냄새 나는 유럽의 도시에서 온 자신들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문명을 전파하러 왔다는 자들은 사실 거지였고 미개인이라 불린 자들은 황제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칼을 들고 있었고 보고서에서 묘사되기로도 잉카의 세상은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가난한 강도가 부유한 저택에 침입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문명화라는 거창한 명분은 그저 강도짓을 정당화하기 위한 얄팍한 가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인을 죽이고 재산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1533년 잉카 제국을 침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피사로는 문맹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그가 역사에 남긴 것은 오직 탐욕뿐이었죠. 그의 비서 프란시스코 데 헤레스가 남긴 페루 정복 보고서는 전쟁 기록이라기보다 마치 도살장이나 실험실의 회계 장부 같습니다. 폐하, 잉카의 황제 아타후알파는 목숨을 구걸하며 자신의 키높이만큼 방을 황금으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황금을 모두 녹여 왕실의 몫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처형했습니다. 이것은 이교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자 폐하께 바치는 수익입니다. 수익이라. 그들에게 잉카 황제의 목숨은 그저 금괴의 고개를 재는 저울추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의 육체 그 자체를 자원이나 재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인성이 어느 정도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을 소개해 볼까요? 당시 정복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은어, 세보, 스페인어로 동물성 지방 혹은 미끼를 뜻합니다. 당시 원정대에는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등불을 켤 기름도 상처에 바를 연고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대체 자원을 찾았습니다. 라스카사스 신부의 인디언 파괴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을 죽여 그 시체에서 지방을 추출했다. 그들은 그것을 세보라 불렀다. 상처 입은 말의 다리에 바르거나 밤을 밝히는 등불의 연료로 썼다. 하느님의 성전이라며 세운 막사 안에서 인간의 기름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들은 원주민을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기름통, 쓰고 버리는 연료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밝힌 등불빛으로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광산 노동을 해야 했었죠. 그들의 잔혹성은 실용을 넘어 유희로 발전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살아있는 인간을 장난감처럼 다뤘죠. 당시 기록에는 베세리오라는 이름의 사냥개가 등장합니다. 정복자들은 이 개에게 원주민을 물어뜯게 시키고 누가 더 빨리 사람을 죽이는지 내기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죽이면 그 개에게도 병사와 똑같은 월급과 배급을 줬습니다. 개가 사람보다 높은 대우를 받는 세상. 원주민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 근원적인 무력감과 공포. 이것이 500년 전 남미 대륙의 지층에 가장 먼저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정복자들에게도 양심의 과책은 있었을까요? 아니면 왕이나 교황에게 보고할 명분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가 막힌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과학의 탈을 든 인종차별주의였습니다. 당시 스페인 왕실의 공식 연대기 작가였던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의 기록을 봅시다. 그는 원주민을 연구한다며 수많은 관찰 및 실험 일지를 남겼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폐하, 제가 직접 실험해본 결과 인디언들의 두개골은 기독교인, 즉 백인보다 무려 4배나 두껍습니다. 전투 중에 우리 병사들의 강철섬이 그들의 머리를 치다가 부러질 정도입니다. 이는 그들의 뇌가 짐승처럼 작고 간순하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들으셨나요? 두개골이 두꺼워서 칼이 부러진다. 즉, 이들은 맞아도 안 아픈 짐승이니 가혹하게 다루어도 죄가 아니다라는 악마적인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도축이라는 논리였죠. 그들의 실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성능 테스트였습니다. 카리브해의 진주 채취장, 그곳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의 실험실이었습니다. 1525년 도미니코의 수도사 토마스 데 오르티스는 인디아스 자민위원회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원주민을 말하는 짐승으로 규정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4시간 이상 물속에서 작업을 시켜도 버팁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디안 한 명은 말 한 필보다 유지비가 적게 들지만 수명은 짧은 소모품입니다. 콩키스터들은 원주민이 물속에서 얼마나 숨을 참을 수 있는지, 음식을 안 주면 며칠 만에 죽는지, 마치 배터리 수명을 체크하듯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노동 강도를 손익분기 방식으로 계산했죠. 한 번은 그들이 사회 실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517년 제로니무 수도회에서 원주민에게 자유를 줘보자 하고 제안을 하여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페인식으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도록 해본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원주민들은 노동을 거부하고 숲으로 돌아가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살아온 방식으로 일종의 샤먼 문화적 행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의 발달 과정에서 어디에나 거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그들에게 노동은 징벌이었고 자유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페인 기록자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실험 실패. 이들은 스스로 문명 생활을 할 지능과 자제력이 없다. 누군가 강제하며 때리고 시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천성적인 노예다. 보고서는 그렇게 보내졌습니다. 콩키스트에게 원주민은 사람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열등함으로 규정하고 그러니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너희에게도 이득이다라는 뻔뻔한 가부장적 논리. 이 거짓된 보고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500년 이상 남미를 지배할 차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스페인 본토로 돌려봅니다. 신대륙에서 날아온 끔찍한 보고서들, 세보, 학살, 인간 실험. 이 소식을 들은 황제 카를 5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의감에 불타올랐을까요? 글쎄요, 황제가 분노한 건 맞습니다만 확실히 그 이유는 인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권력 때문이었죠. 신대륙의 정복자들, 즉 엔코멘데로들의 세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복자들은 사실상 왕이었습니다. 원주민을 노예로 부려 막대한 부를 쌓았고 왕의 명령조차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스페인의 차를 5세와 교황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놈들이 거기서 독립이라도 하면 어쩌지? 원주민은 내 재산이자 세금의 원천인데 저놈들이 다 죽여버리면 세금은 누가 내지? 그래서 왕은 묘수를 냅니다. 인권을 명분으로 정복자들의 힘을 빼앗자. 1542년 왕은 신법을 선포합니다. 원주민은 노예가 아니라 왕이 신민이다. 그러니 정복자 너희들은 그들을 함부로 부리지 마라. 겉으로는 인디오들을 위하는 것 같은 자비로운 법이었지만 속내는 정복자들의 지갑을 털어 왕실의 재원을 채우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죠. 이에 정복자들은 반란까지 일으키며 격렬하게 저항했죠. 이 갈등의 정점에서 역사상 가장 기이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1550년 바야돌리드 논쟁.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디언은 이성을 가진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과 비슷한 유인원이거나 천성이 노예인가? 라는 주제였죠. 피사로는 그래서 더욱 원주민들에게 잔인했던 겁니다.
한쪽에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느님의 자녀다라고 외치는 70세의 노사제 라스카사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함께 동행했고 피 묻은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죠. 반대편에는 당대 최고의 석학 후안 기네스 대 세풀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배받도록 설계되었다. 인디언은 짐승에 가깝기에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정이다. 피사로는 그래서 더욱 원주민들에게 잔인했던 겁니다. 논쟁은 치열했습니다. 라스카사스는 눈물로 호소했고 세풀베다는 논리로 공격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재판의 진짜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판부는 명확한 승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라스카사스의 손을 들어주는 척하며 원주민 노예제를 금지했습니다. 정복자들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원주민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광산과 농장에서 일할 소는 필요하다. 그럼 누구를 쓰지? 그 대안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아프리카 흑인이었습니다. 라스카사스조차 초기에는 원주민을 살리기 위해 흑인을 데려오자 하는 실수를 범했죠.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했지만요.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들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바야돌리드 논쟁은 인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을 바꾼 것에 불과했습니다. 인디언은 보호하자, 대신 흑인을 쓰자. 이것이 문명이라 자부하던 제국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위선적인 판결 이후 남미에는 카스타라는 지독한 인종 계급도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피부색이 권력이 되는 세상, 그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도 심해지고 있는 인종 갈등의 시작인 것이죠. 바야돌리드 논쟁 이후 스페인 제국은 원주민을 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엔 여전히 인간에게는 등급이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었죠. 그래서 그들은 전무후무한 시스템을 발명합니다. 바로 카스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당시 유행했던 카스타 회화입니다. 마치 생물도감처럼 인간을 품종으로 분류해 놓았죠. 스페인 남자와 인디언 여자가 낳으면 메스티소, 메스티소와 스페인 여자가 낳으면 카스티조, 스페인 남자와 흑인 여자가 낳으면 물라토. 분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흑인과 인디언이 낳으면 잠보, 그 밑으로 늑대, 즉 로보, 코요테,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공중에 뜬 자, 노테엔티엔도, 너를 이해 못하겠다라는 의미의 기괴한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늑대, 코요테. 이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짐승을 부르는 말이죠. 그들은 피가 섞일수록 인간성이 희석되고 짐승에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기준이라면 혈통도 비교적 순수하고 피부색도 밝은 한국인들은 백인과 뭐가 다른 걸까요? 이 카스타 시스템의 핵심은 공포였습니다. 피의 순수성. 스페인 본토에서 건너온 순수 백인만이 고위 관직과 부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피가 섞이는 순간 기회는 박탈당했습니다. 그러자 남미 대륙 전체에 기이한 형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종 세탁입니다. 어떻게든 백인과 결혼해서 내 자식의 피부를 희게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보다 백인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성공 기준이 생겨버린 거죠. 그것이 생존의 가장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 부자가 된 메스티소들은 교회에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그가 백인임을 증명함이라는 인증 칙령을 샀습니다. 돈으로 피부색을 바꾼 거죠. 무슨 면죄부도 아니고 말이죠. 반대로 가난한 백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무기로 부유한 원주민 가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피부색과 돈을 거래하는 비즈니스. 이 잔혹한 시장판에서 자존감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카스타 시스템이 낳은 가장 슬픈 비극은 가정의 붕괴였습니다. 메스티스 아이들은 성공하기 위해 때론 자신의 어머니자 조상들을 부정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상들의 언어인 나와트러, 케추아어를 사용하는 것은 수치였고 어머니의 신인 자연신을 믿는 것은 미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성당에서, 거리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속 안에 있는 인디언을 죽여라 라는 암묵적인 세뇌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절반을 혐오해야만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는 세상. 이것이 500년 넘도록 메스티소들의 영혼을 파괴한 자기 혐오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증오의 사슬은 곧 대륙 전체를 피로 물들일 내전의 불씨가 됩니다. 카스타 시스템의 꼭대기에는 스페인 본토인이 있었는데요. 그 바로 아래, 겉모습은 똑같은 백인이지만 단지 신대륙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계급이 있었으니 바로 크리오요입니다.
크리오요들은 억울했습니다. 자신들도 정복자의 후손이고 막대한 농장을 가진 부자였지만 총독이나 주교 같은 고위직은 무조건 본토인들의 차지였으니까요. 그들은 본토인을 가추핀, 즉 박차를 신은 놈들이라 부르며 증오했습니다. 박차라는 건 말을 탈 때 속도 조절을 위해 신는 부채의 뒤에 달린 금속 뿔 같은 거죠.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호스퍼도 이 박차라는 의미이죠. 험악한 놈들이라는 의미랄까요? 독일의 지리학자인 알렉산더 본 훔볼트는 당시 남미를 여행하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큐리오요들은 유럽인들을 혐오한다. 하지만 그들은 인디언과 흑인에게 유럽인보다 더 가혹한 주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럽인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밑바닥 계급을 더 철저히 짓밟는다. 이런 게 바로 식민지 심리학의 정수,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내리갈굼이죠. 본토인에게 무시당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은 메스티스와 원주민 앞에서 더 강력한 백인 행세를 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남미에서는 19세기 초반에 전역에서 독립의 열기로 불길이 타오릅니다.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 그는 모든 아메리카인은 평등하다고 외치며 원주민과 메스티소들을 선동하며 전쟁터로 불러 모았습니다. 메스티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스페인만 몰아내면 우리도 2등 시민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들은 볼리바르의 깃발 아래서 피를 흘리며 싸웠고 드디어 그 오랜 역사의 끝에 스페인 군대를 고향에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승리의 축배를 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권력은 본토인에서 그들의 후손인 크리오요로, 즉 스페인 백인에서 남미 백인으로 넘어갔을 뿐입니다. 원주민의 땅은 돌려주지 않았고 메스티소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볼리바르조차도 말년에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갈아엎었다. 에모스 아라도에넬마르. 혁명은 성공했지만 인종차별의 구조는 단 1mm도 변하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고백이었죠. 목숨을 바쳐가며 어렵게 독립은 했지만 해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만 바뀌었을 뿐 백인 우월주의라는 시스템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메스티소들에게 조국은 여전히 남의 나라였습니다. 남미의 TV방송을 보세요. 원래 저 나라들은 백인의 나라였나? 헷갈릴 정도입니다. 혁명에서도 배신당한 메스티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1950년 멕시코의 시인 옥타비오 파스는 그의 저서 고독의 미로에서 이들의 내면을 보겠습니다. 파스는 메스티소를 말린체의 자식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린체란 정복자 코르테스의 통역사이자 정부였던 원주민 여성이죠. 그녀는 최초의 메스티소를 낳았지만 원주민들에게는 민족을 팔아먹은 배신자의 상징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습관처럼 쓰는 욕설. 비밤의 히코, 이호스텔라 칭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칭가다. 그냥 거칠게 번역하면 강간당한 여자나 망가진 여자를 뜻합니다. 즉 메스티소는 자신들 스스로를 강간당한 어머니의 자식들이라며 자학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파스의 분석에 따르면 메스티소의 무의식 속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첫째, 아버지는 스페인 정복자입니다. 그는 힘과 문명을 가졌지만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폭력적인 가해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동경하면서도 증오합니다. 둘째, 그런데 어머니는 원주민입니다. 그녀는 따뜻한 대지지만 아버지에게 유린당한 패배자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허망함을 수치스러워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강간범의 자식인가? 패배자의 자식인가? 나는 아버지를 닮아 강해져야 하는가? 어머니를 닮아 숨어야 하는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증오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태, 파스는 이것을 고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의 근원적인 단절감입니다. 그래서 메스티소들은 가면을 씁니다. 심리적 페르소나를 쓰는 거죠. 자신의 진짜 얼굴인 원주민성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과장된 백인식 마초 연기를 하거나 냉소적인 유머 뒤에 진심을 숨깁니다. 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멕시코인은 결코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지 않는다. 자신을 여는 순간 또다시 상처 입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수백 년 전 세보 기름으로 취급받았던 기억, 크리오요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이 모든 상처가 딱지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가 말한 미로의 정체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이건 마르크스가 한 말이지만 남미의 역사는 두 번 다 비극이었습니다. 1492년의 악몽이 20세기에 더 정교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1970년대 냉전의 한복판, 남미 대륙을 휩쓴 콘도르 작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남미 군사 독재 정권들이 좌파 세력을 납치, 고문, 암살했던 국가 테러 작전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시감 같은 게 듭니다. 500년 전 정복자들이 원주민을 세보 기름으로 사용했다면 20세기의 강대국은 남미인들을 이데올로기의 방패막이로 썼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3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에 실리고 태워져 살아있는 채로 대서양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500년 전 콩키스터들에 의해 진주잡이 조상들이 수장되던 그 바다에서 그들의 후손이 또다시 버려진 셈이죠. 총소리가 멈춘 뒤에는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물결, 멕시코 국경지대에는 수천 개의 조립공장, 마킬라도라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메스티소 여성들입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고작 몇 달러를 받습니다. 노조를 만들면 해고당하고 공장 밖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의문의 살해가 되어도 범인을 잡지 못합니다. 16세기의 엔코미엔다 농장과 무엇이 다를까요? 주인은 스페인 귀족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바뀌었고 채찍은 해고 통지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 쓰고 버리는 소모품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빚을 졌다. 우리는 영원히 가난할 운명인가. 이 지독한 패배주의, 500년 동안 학습된 무력감이 대륙의 공기 속에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은 했지만 경제적 종속은 여전하고 법적 평등은 이루었지만 인종적 위계는 공고합니다. 백인이 되어라, 부자가 되어라, 서구를 닮아라. 텔레비전을 켜면 여전히 금발의 백인 모델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원주민의 얼굴을 한 아나운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의 얼굴은 출렸다. 너의 피부색은 가난과 열등의 상징이다. 이 견고한 미로에서 출구는 없는 걸까요? 영원히 백인의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부터 낯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 중반 남미 대륙에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라디오나 TV가 아니라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한국의 노래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기성세대와 크리오요 같은 기득권층이 비웃었습니다. 저게 뭐냐? 눈 찢어진 동양인들이 춤추는 게 뭐가 멋있냐? 그들에게 멋짐의 기준은 여전히 서구 백인, 할리우드 스타였으니까요.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 춤을 잘 춰서? 전문가들은 더 깊은 심리적 기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동일시와 대안적 롤 모델의 발견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한국과 남미는 지구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겹쳐보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마야, 잉카 같은 아메리카 원주민은 원래 동아시아에서 베링해를 통해 건너간 사람들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겪었고 내전으로 폐허가 됐으며 군부 독재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가난. 한국은 195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죠. 남미 사람들과 한국은 먼 친척 같은 동질감을 주는 나라이죠. 그런데 그 가난했던 나라가 식민 지배를 했던 서구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것도 총칼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말입니다. 남미의 청소년들은 한국을 보며 일종의 대리 만족을 느끼지 않을까요? 서구 백인이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다. 우리와 비슷한 피부색,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 뭐 이런. K-POP 확산의 가장 큰 특징은 바텀업, 즉 밑바닥 혁명이라는 점입니다. 방송국이 틀어준 게 아닙니다. 팬들이 직접 찾아내고 번역하고 공유했습니다. 500년 이상 남미의 문화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주입됐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가, 가톨릭 사제가, 미국 헐리우드가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내려보냈죠. 하지만 K-팝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문화라는 점이죠.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 독립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구가 정해준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의 취향은 우리가 정한다. 그리고 결정타는 바로 메시지였습니다. K-팝은 말합니다. Love yourself. 이 단순한 한마디가 500년 묵은 말린 채의 저주를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열등해. 너희는 죄인의 자식이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K-팝은 정반대로 답합니다. 너는 소중해. 내 목소리를 내.
Speak yourself.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것도 백인의 언어가 아닌 같은 식민지의 아픔을 아는 동양인의 언어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콘서트장에서 오열하는 이유는 아닐까요? 정복자들은 금을 뺏고 땅을 뺏고 심지어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을 세보라 불렀고 짐승이라 규정했으며 끊임없이 너희는 열등하다고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그토록 철저했던 말살과 세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00년의 억압을 뚫고 지구 반대편의 노래에 공명하여 다시금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거울을 볼 때 더 이상 강간범과 피해자 사이에 부끄러운 혼혈이 아니라 그 얼굴은 두 문명의 충돌을 온 몸으로 견뎌낸 생존자의 얼굴이길 바랍니다. 고통을 예술로, 한을 흥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치유의 얼굴이 됐으면 좋겠네요. 옥타비오 파스는 멕시코인들이 고독의 미로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스스로 미로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백인이 되려하지도 않고 원주민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힘센 자들이 승리한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건 결국 깨어있는 자의 몫이겠죠. 이상 젠피스트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